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그런 쾌쾌 묵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무엇인가 크게 과거를 잃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상실당한 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시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았던 우리의 선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고,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는 이주민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거 중국 윤리, 중국 학문,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들여다보면 대단히 현명한, 그리고 평생을 성실하게 학문을 익힌 그런 우리 선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문화국가였다. 이걸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공자맹자가 아니라 우리 과거에, 조선에, 고려에 쭉 있었던 우리의 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에 연결을 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 우리는 뿌리 없는 뜨내기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지폐에 조선시대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못마땅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과는 다른 국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피로서, 유전자로서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1778년 초에 장흥 지역의 실학자 위백규가 쓴 존재집, 그 제3권에 보면은 봉사라는 글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학교의 폐단, 그것을 서술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그 시대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시대에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지금처럼 부패한, 썩어 빠진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나으며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글은 사관원 대사관 황간의 지시로 지은 글이다, 이렇게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개한다고 해서 또 위백규라는 학자가 훌륭하다,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가지는 맙시다. 여기서 소개하는 글은 그냥 뉴스 한 조각, 법조문 몇 조문,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위백규의 글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 당시에 교육기관이 어떠했으며 하는 이런 그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축약된, 물론 그때는 한자로 표기가 된 이제 이런 글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선대가 이루어 놓은 이런 연구 성과, 또 그들의 사상, 이런 것을 그러니까 외국어처럼 돼서 우리가 읽지 못하는 이런 참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주 특이한 그런 우리 선대와 우리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쓰고 오늘날에는 영어를 참 많이 섞어서 쓰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후대는 한국에서 남겨놓은 글들을 보면서 이게 영어를 주로 쓰는 그런 곳이었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옛날 글은 아주 우리가 지금 볼만한, 봐야만 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 한글로 번역이 안 돼 있다. 이제 그쪽에 많이 힘을 써야 할 겁니다. 내용이 제 내용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조선도 초기에는 위로는 태학부터, 그 조선이기 때문에 이 태학은 가장 그 고등교육기관 가장 위에 있는 걸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조선의 공적 기관인 성균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래로는 여러 고을의 그 향교 같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권장하는데 아주 지극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니까 성균관도 나왔고 교육기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거를 먼저 기초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알고 있어야 내용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조선의 교육기관은 그러니까 관학과 사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공립학교라고 할까? 공립과 그 사립으로 대충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학에는 이 한양에 성균관이 있고 사부학당이라고 그래서 숫자 4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부학당.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학. 여기는 서원, 서당, 서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서재를 보면 우리 집에도 보면은 책을 이렇게 꽂아놓고 책장에다 책을 배꼽게 꽂아놓고 서재라고 부르는데, 이게 같을까 다를까? 어째서 사람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서재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성균관이라는 거는 이제 좀 재미 삼아서 조금 살펴볼 건데, 이 사부학당이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 그 성균관이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사부학당하고 지방에 있는 향교는 그 국가가 그걸 관리하는 곳으로서 요 두 곳은 한 중등교육기관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부학당을 이제 사학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사학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부학당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동, 서, 남, 북, 중 이렇게 5으로 나눠 가지고 학교를 하나씩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국대전에서는 중학, 동학, 남학, 서학 이렇게 4개만 남기기로 이제 법제화가 됐고, 그래서 한성부에는 4학만 남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등교육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10살 좀 넘은 10살부터 그 아동을 여기에 입학을 허가를 하고,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면서 이제 15살이 되면은 승보시라는 시험을 봐서 여기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진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부시 합격자가 성균관의 메인 학생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볼 겁니다. 근데 이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거는 성균관에서 요거를 다스리고 또 성균관의 부속 학교 정도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향교는 지방의 사학으로서, 향교는 지방에서 역시 그 국가가 하는 것으로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한성부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나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성균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 글을 살피면서 나올 이야기들인데 거관유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관, 이 관이 성균관이고 성균관에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하는 유생, 이거를 이제 거관유생, 그러면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 유생은 그 전원이 국비생이다. 무료교육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기숙사가 있는데, 성균관에, 오늘날에도 그 종로에 가면은 이게 남아있는데, 동제와 서제라고 하는 그 기숙사에서 묵으면서 공부를 했고, 식사도 다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식당이 진사식당. 이걸 보면 성균관의 유생은 진사가 본 그 주인이구나, 메인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륜당이라는 곳에서 그 수업을 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 나눠가지고 수업을 했고, 종로에 이 명륜당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그 현판 글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명륜당을 보통 전통 혼례식 이런 걸 하면서 대중이 이용도 하고 하는데, 그 현판 글씨는 1606년에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균관에서는 공부를 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 공자의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각종 시설도 있고, 그게 뭐 개성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방이라는 제사를 관여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기숙사 이야기, 이게 궁금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숙사가 동제와 서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나눕니다. 상제와 하제가 있다. 상하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제에 있는 유생들, 그 학생들은 상제생, 상사생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이들이 누구냐면 진사, 시험에 합격한 진사, 시험에 합격한 생원, 이 사람들이 입학을 해서 들어가는 기숙사입니다. 그게 상제. 그 상제는 그 정규 학생이다. 이게 이제 주로 학생이다. 원래는 이게 학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하제는 뭐 하제생 혹은 기재생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재생이 뭐 기탁하다 할 때 그 기자인데, 앞에서 봤듯이 그 중등교육기관에서 시험을 보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학 중에서, 이때는 그 어릴 유자를 씁니다. 나이가 어린 이 유학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오면 이 하제에 그 하제생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하제생을 기재생이라고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기재생은 앞에서 시험 본다고 했는데 소위 그 부모백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보 기재, 이게 이제 그 사학의 생도로서 승보시에 합격해서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 이게 승보 기재생.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음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음 기재생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하는 그런 자손으로서 입학을 하는 문음 기재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일반 그 평민은 들어가기 어려운가? 평민도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이 이게 전부 그 당시 국가가 전부 비용을 들여서 이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하고 봤을 때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들을 키운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균관이란 그 관리를 키워내기 위한 그런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입학 자격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양반 사대부의 그 아들, 그들로 제한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사, 이게 가장 그 바람직한 유생이 될 거고, 진사. 그 다음이 생원. 그리고 그 사학의 생도에서 15살 이상이 돼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조건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소학, 그 다음에 우리가 사서 삼경 하는 그 사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경. 여기에서 이제 시험, 기초시험에 합격을 한 자. 그 다음에 공신과 3품 이상의 관리, 그러니까 이미 그 관리여야 하는데 그 관리의 적자로서 그 소학의 통한자 이렇게 돼 있어서 적자가 아닌 서얼은 배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또 진사시, 생원시 여기에서 그 1차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시 또 향시, 거기에 합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진사와 생원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한성시, 향시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관리이면서 입학을, 이미 공무원이면서 입학을 원하는 자를 들여보낼 수 있다. 이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경국대전에서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성균관 유생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법에 기초해서 뽑으니까 바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배울 학자에다가 그 명령령해서 학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 이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놓은 규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험을 자주 보는데 그 시험 성적이 계속 평가가 돼서 나중에 식년시 같은 거에 이거를 이제 기준을 삼아서 그게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그랬으니까 노자사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불교에 관한 거, 또 백가자의 그 책들, 고담 이론, 이런 것을 좋아한다든지 읽으면 처벌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의 사상적으로 금지되는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국가에서 인재를 키우는 곳이니까 조정을 비방한다. 반정부, 반국가,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이나 또 윗사람을 모독한다든지 권세에 아부하거나 주색을 말하는 자, 주색에 빠진 것도 아니고 주색을 말하는 자. 그런데 이거 다 처벌받습니다. 오륜을 범하는 자. 오륜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 오륜을 범하는 자. 절개를 굽힌 자. 교만한 자. 스스로 자랑하는 자. 사치한 자. 그 다음에 교묘하게, 말솜씨가 교묘하고 보기 좋게 꾸민 얼굴빛으로 남의 환심을 사려는 자. 이게 다 품위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오륜을 범하는 자부터 여기까지는 기숙사에서 쫓아냅니다. 거기 머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 점수가 이름이 대통, 통, 약통, 조통. 이게 조통은 아마 거칠다, 그냥 겨우겨우 받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내버려 두는데 그보다 낮으면, 조통보다 낮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거칠 조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 8일을 하고 23일은 정기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탁을 하든지 그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집에 다녀올 수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이때가 휴일이니까 휴일에는 뭐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쏘기, 바둑, 사냥, 낚시를 금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기면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균관 유생은 활을 쏘면 안 되는가? 활 쏘기 놀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균관 안에는 활을 쏘는 걸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 궁술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쏘고 노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냥하고도 연결이 될 것이고, 위험한 놀이도 될 것이고, 도박도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성균관은 4년제인가? 그런데 재학 기간이 없습니다. 과거에 합격하는 때까지 있으니까 그때가 졸업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머물 수 있는 나이는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나중에 이 입학 자격이 완화가 됐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은 좀 더 그 특성이 약해졌다고 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앞에서 말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이제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 한양과 지방의 유생 가운데 시강이라는 데서 뽑히면 또 입학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독이라는 그 과시의 일종인데, 거기서 이제 기준 점수는 받았지만 합격을 못한 이런 사람도 입학이 허가가 됐고, 대략 아마 정조 때 정도라고 하는데, 이때 그 양반 신분이 아닌 근데 양반 신분이라는 것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적자가 아닌 서출이면서 진사시험에 합격하든지 생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꼭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면 이런 그 서자이면서 진사나 생원인 사람이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을 해서 남반, 동서남북 할 때 그 남반이라고 불렀다,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정식 명칭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습니다. 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이제 그 휴가가 한 달에 이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는 꼬박 거기에서 머물고 공부하고 이래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이 이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 그 식당 이름이 진사식당이라고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들어갈 때도 그 급수에 따라서 이게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진사와 생원과 그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사는 서쪽문으로 이제 들어가고, 식당이 이렇게 그 미음자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던데, 생원들은 동쪽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재생들, 그 유학, 그 사학에서 올라온 이런 사람들은 생원, 그 진사와 생원보다 아래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조 때부터는 그 서자인 진사와 생원,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남헌이라는, 지금 그 정식 진사는 서헌, 정식 생헌은 동헌,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거기에 진사라 할지라도 거기 같이 못 가고 남헌이라는 데 별도로 있었다. 하재생하고도 다른 취급을 받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기준이 그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밥 먹고 나서, 밥 먹을 때 도장 찍은 걸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 시험을 볼 자격을 줬다 하면은 그거 참 엉터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볼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생들이 이제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도기라고 하는 그 명부, 그 서류, 그 서책, 서류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을 쓰고 뭐 붓뚜껑으로 이제 도장을 찍고 하는, 이걸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확인을 하는데, 이 도기라는 명부가 이 유생이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장부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왕이 직접 확인을 하고, 어떨 때는 왕이 현장에 나가서 이 도기를 그 도장 찍는 거를 보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때, 저녁 식사 때 두 번 이렇게 서명을 하면 두 개 합해서 하루 출석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이 점수, 1점을 주는데 이 점수를 그 원점이라고도 하고, 그 식점, 혹은 이게 밥사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4점 이렇게 그 부르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봤냐 하면, 매일매일 이 도장을 찍은 이 도기, 이거를 성균관 대사성이 밀봉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예조에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 유생들이 식사는 어떻게 했을까? 기록에 의하면 이제 거기 수백 명이 식사를 할 수는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지금처럼 긴 식탁을 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전포, 한자로는 마포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깔고 사람마다 따로따로 차려줬다. 그런데
보니까 8가지 반찬을 줬다. 이게 기록에 다 있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장 한 종지, 김치 한 보시기, 채나물 한 접시, 식혜 한 접시, 절인 조기 한 접시, 생채 한 그릇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음식을 바닥에다가 놓고 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관념에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포를 깔고 거기에 1인용 소반을 놓고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주는데 국, 기일 그러면 뭔가 좀 조신하게 지내야 되는 혹은 슬픈 날 뭐 이럴 때는 그 어물 대신에 두부를 주고 그 젓갈 이런 거 대신에 미역국을 줬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축하할 만한 그 세 가지 경사스러운 날에는 그 얼음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 경사가 아니고 삼경일 그랬는데 더울 때가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이 제한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음식을 넉넉히 하지 못하고 음식이 없으면 못 주는 환경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이러면 그 새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기숙사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먼저 그 순서대로 밥을 못 먹고 그 사람들을 다 가려냈는데도 밥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러면 아마도 이게 늦게 들어온 사람 순서로 그 밥을 못 주는 거로 했다 하는 걸 보니까 요거는 아마도 식당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맨 끝자리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 삑 소리가 나면 나중에 탄 사람부터 내리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뭔가를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데 매월 1일하고 6일에는 대별미라는 특식을 줬고 3일하고 8일에는 소별미라는 걸 줬습니다. 그리고 절일, 이제 이건 명절이 될 겁니다. 이때도 별미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식날하고 추석에는 안 줬다. 아마도 이때는 집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이렇게 오면서 이 절일 이때 주는 거는 돈으로 계산을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섣달 금운부터 정월 초 3일까지는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별공이라는 것을 줬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그 원점, 밥을 아침, 저녁 이렇게 2번 도장 찍으면 1점을 주는 이 원점 이야기를 그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 때 1758년 4월 1일에 보면은 영조 대왕이 함인정에 나가서 이 유생 원점에 친림해서 직접 이걸 가서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그 시험을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술에서 수석을 한 이해조에게 급제 이렇게 합격이라는 것을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유생의 원점 이거를 그 한자로는 그냥 식점, 그 아마도 사점 이렇게 읽는 그런 것인데 이 개념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균관에서만 준 게 아니고 성균관하고 사학, 그러니까 한성부 여기에 그 기숙사에 있는 유생들의 출결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 식당에 출석부, 오늘날로 치면 출석부를 두고 이제 부뚜껑으로 도장을 받아서 일정 점수를 받으면은 과거 시험을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성실히 출석을 하고 성실히 공부를 해라. 이제 이런 걸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걸 채택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30점은 최소한 따야 된다. 그리고 다음 해까지 이거를 인정해주고 1년에 30점을 넘겼을 때만 장부에 따로 기록을 해주고 300점을 채우면 또 별도의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이렇게 원점을 행정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나쁜 꾀를 쓰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래서 폐단을 고친 기록이 또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머물지 않으면서 대리 서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성종 18년인 1487년. 그래서 그때 이제 성종이 이 허위로 원점을 취득한 사람, 또 이 사람 대신에 서명을 해준 사람에게는 3년간 과거를 볼 수 없는 정거라는 그런 불이익을 줬다 하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조대왕 때 그때 기록도 이런 게 있습니다. 성균관 기숙사에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공부하는 이게 거관유생이라고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 시골 출신들이고 또 이 기숙사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오늘날처럼 자율적인 자치 조직이 있어서 여기 임원이 있습니다. 이 임원으로 뽑힌 유생은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냈다. 한양에 한성부에 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밥보다 자기 집 밥이 더 좋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드러나니까 영조대왕이 과거에 응시하려면은 진사, 생원 모두 원점 15점을 채워야만 갈 수 있다. 아주 최소한의 요구를, 이때가 후기니까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균관 생활이 뭔가 대충 그냥 휙 흘려들은 분들은 이제 내용을 보면서 또다시 궁금해질 텐데, 그러면은 앞부분을 다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그래서 위백교의 글로, 봉사라는 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운 힘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초 지방 고을에서는 학생을 단지 집안의 지위로 선발해서 입학시켰기 때문에 집안의 지위가 높은 자는 배운 것도 없고 도리에 어긋나는 자라도 모두 입학을 할 수 있었고, 집안이 비천하고 한미한 자는 학문과 덕행을 모두 갖추었어도 입학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방 고을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향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립학교로는 그 향교가 있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는 것이 이 국가에서 이 비용을 대고 인재를 키우는 곳에서는 관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생각해 둬야 하는 겁니다. 어째서 일반 백성들하고 관리 집안의 아들들하고 차별을 하느냐? 근데 어느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 집안의 지위가 높은 자, 그런 높은 집안의 아들이
향교에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도 안 돼 있고 도리에도 어그러진다 하면 그 집안의 부끄러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냥 들어오게 하니까 들어왔다, 이런 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이 비천하고 한미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관리의 집안이 아니든지 아니면 한미하다는 거는 뭐 벌써 이제 조선 이 전쟁 이후 이렇게 가면은 돈이 중요해지니까, 이게 실학자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가난하다는 게 사회에서 여러모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방 향교는 국립교육기관이다. 그런데 법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한 건 아닌데, 대체로 이제 과거에 앞으로 과거 시험을 볼 거다 하는 그 양반의 아들 혹은 양인의 아들이 입학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양인이라고 하는 데는 그 평민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양반 가문의 아들, 또 향리 집안의 아들. 그 향리라고 하는 것은 지방 세도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방 관청에 속해서 하급 관리로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그때로서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힘을 좀 쓰고 하니까 부유한 지방 호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양반하고 양인이 서로 다른 건가, 서로 대립되는 건가, 그 위치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 양인이냐 아니냐, 이거는 양천제도라는 그 신분제도, 거기에서 나누는 그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양천제도는 조선의 법적인 사회 신분제도입니다. 이게 폐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의 윤리관, 조선시대의 철학이 있고 조선시대의 사회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뭐 문화적 다양성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른 것은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양천제도에 따르면 양인과 천민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그 합격하면 벼슬길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민입니다. 그래서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또 각종 그 역을 담당하고 국역 이걸 담당하는 그 의무도 지는 자유민입니다. 천민은 비자유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아닙니다. 뭐 어느 그 개인에게 소속이 되든지 국가에 소속이 되든지 해서 그 천민이 하는 일을 하는 이런 그 비자유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앞에서 무슨 관리, 적어도 하급 관리여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노력하고 능력이 있으면 과거 시험을 봐서 그 벼슬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이게 좀 우리가 문화국가고 남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향교에서 이게 이제 국립교육기관인데 이 경비를, 거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를 해줬고, 이 향교에서 여기도 이제 정식 학생, 제대로 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역을 면제하는 특권을 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 우리가 동몽선습이라는 그 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8살에서 10살 정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동몽이라고 불렀고,
이런 아이들도 향교에 입학은 하지만 얘네들은 정원 외여서 정식 향교 학생은 아닌 겁니다. 정식으로는 어쨌든 이 향교에는 16살 이상이 정식 학생이 됐다가 언제부터냐면 성종 때부터인데, 이렇게 되면 15살 기준, 15살, 그 한성부에서 15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0살이 될 때까지도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학적에서 제외가 되고, 그때는 군역을 특권으로 면제해 줬던 군역을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교는 보통 고을의 수령이 이거를 요즘 같으면 교장 선생님처럼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아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보통 향교가 있었다. 향교에는 성균관하고 마찬가지로 이 문묘를 위한 그 시설이 있고 학교를 위한 시설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요건 이제 둘 사이에는 이렇게 담을 쌓아서 이쪽에는 공자를 모시는 건지 이렇게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선의 유학자들을 모시는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동무, 서무도 있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과연 유학의 본류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쪽으로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이제 주로 공부를 하는 명륜당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기 향교에도 동제, 서제 이런 게 똑같이 있습니다. 향교는 그 고을이 아주 크면 학생이 많고, 지금 보니까 부, 대도호부, 목 이런 경우는 거의 90명까지 학생이 있었다.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글을 쓴 사람의 이야기는 이 지방의 향교가 벼슬 하는 양반의 자식은 무조건 받아주고, 그 다음에 벼슬을 못하는, 또 돈이 없는, 못 사는 그런 집의 자식은 설령 똑똑하다고 해도 입학을 안 시켰다. 이거는 이제 좀 폐단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지위만 보고 학생을 받아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이른바 향교에 출입한다 하는 유생이 거의 대부분 까막눈이다.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관리인 혹은 양반인 집안의 아들이 까막눈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게다가 심한 자는 더러 주색에 빠져서 질탕하게 놀기도 하고 혹은 음란하고 요사스러운 짓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앞에 성균관에서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은 국비를 들여서 가르칠 것이 아니고 처벌을 하고 그와 같은 짓을 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사람은 과거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좀 보여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옛사람의 글귀나 뽑아짓는 과거 공부,
그런 공부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아는 자조차 열에 한 명도 안 된다. 그냥 고작 그런 과거 시험도 그게 그런 거다.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열에 한 명도 안 된다. 학문과 덕행이 갖추어진 자는 수십 고을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수십 고을은 인재가 나오지 않는 곳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뭐 시험다운 시험도 아닌 그 과거 시험 공부를 그나마 하는가 보다 싶은 것도 열에 한 명도 안 되고, 그래도 향교 유생 임내하고 그 국비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데 그래도 좀 배웠으면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교육이 된 자는 그게 한 고을에 한 명이 없는 게 아니라 수십 고을에 한 명도 없다. 아주 큰일이 난 겁니다. 이걸 보면. 심지어 집강마저 뇌물을 받아서 사욕을 채운다. 이 집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면이나 동네 또 사라고 하는 그렇게 한 영역의 우두머리, 지금으로 보면 뭐 면장, 읍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는다. 그래서 비속한 사람 가운데 출세를 엿보고 출세를 바라는 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함부로 향교에 입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 집안의 지위로 학생을 뽑는 일조차 또 없어졌다. 그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양반 자식, 벼슬하는 사람들의 자식을 받을 때도 이 향교 유생은 대부분 까막눈에다가 저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양반도 아닌, 그 아버지가 양반도 아니고 지방 호족도 아니고 이런 사람의 자식이 그것도 뇌물을 주고 향교에 입학을 한다. 그러니까 뭐 그나마 공무원 노릇을 좀 해본 집안의 자식이 들어와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소위 상놈의 자식들이 드나드는 그런 요즘 향교는 도대체 뭐냐 저게,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시골 구석에서는 완고하고 어리석으며 염치 없고, 자, 완고하면은 완고한 사람은 학습을 못합니다. 완고하고 자기 것으로 꽉 차 있고, 그런데 어리석고 염치 없고, 상당히 참 곤란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란 피우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서 소란을 피운다는 것은 평온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탐욕스럽고, 그리고 비루한 사람들이, 비루하기까지, 그러니까 명예심도 없고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이 향교를 자기 늪이나 소굴로 삼는다. 그런데 인간이 늪에 삽니까? 인간이 소굴에 삽니까? 이 늪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이 아닌 짐승, 인간답지 못한 이런 걸 가리키고, 소굴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도적의 소굴, 산적의 소굴, 이렇게 말하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법을 어기는 사람들, 이거를 늪과 소굴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향교를 자기네 어떤 터전으로 삼아가지고 동료들을 끌어모아서 서로 이렇게 패거리끼리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눈짓으로 위협을 해서 복종하게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입과 배의 욕구를 채우고, 결국은 뭐 돈이나 먹을 거나 이런 거를 채우고 사적인 은혜나 원한을 갚는다. 패거리를 만들어서 조폭처럼 행동을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위험한 무리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향교에 들어갔다가 내일은 서원으로 달려가고, 서원은 사교육기관이라고 했습니다. 10명씩 된 명씩, 우리가 열댓 명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10명씩 된 명씩 무리지어 앞다투어 쏘다니고, 길가에서는 읍을 하고, 이 읍이라는 게 그 유생이라는 티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맞잡고 얼굴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하게 구부렸다가 그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그러니까 집 밖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그 향교 유생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여론을 꾸미고 양심을 저버리고 향교에 있는 종들을 못살게 굴면서 이렇게 권위를 내세운다. 잘난 척하고 남들한테 위세를 떤다,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닭을 잡아먹고 게를 삶아 먹으며 내일 아침은 염소를 구워 먹고 생선회를 떠먹느라 비린내와 쉰내가 풀풀 나는 제기. 무엄하게도 이 제기는 제사 지내는 그릇인데, 제사 지낼 때 거기에 이런 고기를, 이런 냄새 비린내 나는 고기를 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제기에다가 이걸 담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제방 제실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향교에 보면은 제사 공간이 있고 이 학교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제사 공간에 가서 이 짓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자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농지거리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며 명륜당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이 명륜당은 향교에 보면은 이 학교 공간의 제일 중앙에 있는 강의를 듣는 집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런 짓을 하면서 떠들어댄다. 마침내 서로 밀치며 알력을 부리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시기, 남을 이제 잡으려고, 못 살게 하려고 시기를 하다가 처벌할 죄목을 만들어서 통문을 돌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발통문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통문도 있습니다. 통문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죄가 이거다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써서 고변하는, 이걸 하루도 거르는 때가 없으니 마치 매가 꿩을 노리고 개가 토끼를 쫓는 꼴이다. 살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대부 집안에서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럽게 여겨서 이런 유생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재주 있는 젊은이로서 자신을 수신하는 사람은 아예 가지도 않는다. 그 패거리들끼리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향교라는 데서 더러 싸움이 격렬한 상황까지 이르면은 형벌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몇 칸의 향교는 마침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거기 가면 저렇게
패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국가의 형벌을 받고 그냥 인생이 끝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그 뜰에는 가을풀만 가득해서 사람 없는 적막한 곳으로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망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 향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 그 한양에 있는 태학. 이 태학은 그 조선의 명칭으로는 성균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들을 좀 되살려 가면서 같이 보기로 합시다. 태학의 경우는, 성균관의 경우는 지방 향교와 비교해 볼 때 더 심한 듯하다. 이거 참 큰일이 아닙니까?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이 더 심하다. 상제에 거쳐 하는 진사와 생원은 상제에 있는 진사가 이제 제일 그 주된 정규생, 생원도 정규생이긴 하지만 이 상제, 높을 상자 상제에 거쳐 하는 진사와 생원은 밥 욕심과 고기 욕심을 부리는 일만 능사로 삼고 경서를 읽고 역사책을 읽는 공부는 굶어 죽기 딱 좋은 일로 여긴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밥만 먹으러 가서 원점만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시험 봐도 안 될 텐데 그것도 아버지 백으로 되는 건가? 그렇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크고 작은 행사 때 제공된 별미, 별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와 보름에 그러면 1일과 15일에 지급되는 종이와 붓, 그리고 봄과 가을에 지급되는 부들자리, 이 부들자리라고 하는 것은 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물가에 자라는 그 부들로 만든 돗자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그 무상으로 지급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죄다 내다 팔아서 돈이 생기면 그걸로 투전판에서 도박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그 학령에 의하면 이랬다가는 그저 바로 그 쫓겨나고 그 다음에 처벌도 받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싶지 않습니까? 이러니 성균관의 기강이 무엇에 의지해서 무너지지 않겠으며 성균관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으며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식당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있어서 그 진사식당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식당의 모든 절차는 더욱 추잡하다. 한양의 진사하고 생원은 단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원점을 받아서 과거 볼 자격을 얻는 일에만 힘을 썼고 애당초 하루도 상제에 거처한 적이 없다. 그 기숙사에서 기숙사라고 하는 데는 거기서 강의 듣고 나서는 공부하는 곳인데 물론 잠도 자겠지만 거기에 있지 않고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놀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한양이 집인 진사와 생원은 그 성균관 기숙사에서 하루도 거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 영조대왕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원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도 있고 다른 왕들도 이 원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출석 체크를 정확하게 해라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상제에 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근기지방, 그러니까 그 한양에서 개성까지, 그러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 한양,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이게 이제 쭉 포함이 좀 되는 그 정도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까운 곳이지만 영역이 넓으니까. 그래, 이 상제, 기숙사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근기지방의 가난한 늙은이, 그러면서 여기 머물고 있는 사람들 뿐이다. 그러면 이 한양이 집이 아닌, 한양에 집이 없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태반이 어린 자식과 자식만 있는 게 아니고 굶주린 손자도 있고, 그래, 이 자식, 손자, 이들을 먹다 남은 쉰 음식으로 기르고 있으니까 어려운데도 과거 시험 보겠다고 계속 거기 있다, 이런 이야기고, 뭐 그 밖에 무너진 풍속과 그 엉망인 규율, 이거는 거론하기도 어렵다. 이게 교육인가, 교육이 되고 있나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륜당과 존경각, 그리고 그 동제, 서제, 여기는 모두 먼지가 쌓이고 냄새가 진동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릴 정도다. 좀 과장인가 몰라도, 자, 명륜당은 강의동이고 강의를 듣는 집이고, 존경각은 도서관입니다. 물론 이제 한 채인데 거기 도서관으로 쓰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동제, 서제는 기숙사, 거기 머물면서 공부를 하는 곳이고. 근데 거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없고 이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관시라는 시험 이야기를 하는데, 관시라는 거는 이제 1차 시험입니다. 초시. 1차 시험에 관시, 한성시, 향시 이렇게 있는데, 이 관시는 성균관 유생에게 이제 특별히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주 그들에게는 특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일반 유생들은 자기 그 거주지에 있는 거주지별로 뭐 한성시를 보든지 아니면 각 그 지방의 향시를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성균관 유생은 관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문과 초시로서. 바로 이때 진사식당의 출석 체크, 그 원점이 300점 이상인 유생만 이 관시에 응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균관 유생은 다른 유생들보다 좀 특혜가 있었는데, 관시도 있지, 알성시도 있지, 뭐 이런 특전들이 있다. 그래, 이제 관시 이야기를 합니다. 관시를 치를 때 답안지를 제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러니 텅 빈 시험장만 부질없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성균관의 그 하인들을 잡아 가두고 유생들을 억지로 오라고 이리저리 불러보지만, 그래봐야 이 관시가 이제 50명까지 치를 수 있는데 관시 정원인 50명도 채우지 못한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균관 유생에게 관시라는 특전을 줘서 문과 초시를 볼 수 있게, 출세기를 이렇게 열리는 그 기회가 있는데, 저렇게 시험을 보는 사람이 답안지 제출하는 게 저렇다.
그 다음에 제출한 글과 부를 이제 답안지를 내면은 이걸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모두 그러니까 이제 50명까지 합격을 시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과거 시험 합격자 머리 숫자로 채워진다. 그 숫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장에 관시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실력이 안 되면 안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뽑도록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복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복시는 예조에서 이 시험을 주관하는 문과의 생원 진사 시험, 그 다음에 병조 훈련원의 무과, 또 각 기술암은 그 기술직 거기에서 하는 잡과, 그 제2차 시험 이거를 복시. 그럼 2차 시험을 복시라고 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시험을 볼 때 그 1차 시험 합격자들이 이 복시를 봐서 최종 합격자를 뽑는 겁니다. 그 복시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다시 강에 응해야 하는데 이랬습니다. 이 강이라는 게 뭐 강의, 강연, 그 강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1차 시험 합격자가 복시에 응시하려면 그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이름을 올리는데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올리기에 앞서서 정칠품 예문관 봉교 이하의 그 관원이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 그 칠품 이하의 관원 감찰,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경국대전과 가래를 이제 강하는 전례강이라는 거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과한 사람에게 그 조훌첩이라는 합격증을 주고 이걸 가지고 가서 2차 시험에 이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강이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시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다시 강에 응해야 하는데 면전에서 불합격을 당해도 이걸 태연히 능사로 삼습니다. 그 불합격을 당하면 복시에 등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뻔뻔하다. 그럼 이것도 또 무슨 그 음서제도처럼 특례가 있나? 어쨌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학교 행정이 문란했지만 지금보다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높고 낮은 관리들은 누구도 이걸 감독하거나 타이르거나 하지 않고, 자, 이 관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일 없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성균관 일은 나 몰라라 하다가, 그러면 학생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들도 아주 불성실하다. 집에서 그냥 있는다. 이러다간 나라가 망하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이르러서야 고작 한두 차례 승보시. 이거는 그 유학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이 승보시를 한 4, 5일 사이에 바람처럼 몰아서 번개처럼 해치워버린다. 이제 이 승보시는 그 사학, 이 한성부에서 4개의 학교, 여기에서 이걸 보고 성균관의 그 기재생으로 올라가는, 정규생 밑에 하재생으로 올라가는 그 자격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보면
시험 채점도 제대로 안 한다. 그런데 이 승보시는 어떨까? 승보시는 아마도 이게 응시하는 사람이 그 뽑는 사람보다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이제 부정이 개입이 됩니다. 이제 그 옛날 그 한복봄 이렇게 늘어지는 그 소매 속에 들어있는 합격자 명부를 보면 그게 다 자기들의 인척, 친인척이나 친구들이다. 그래서 눈 감아주고 취한 듯이 시험 감독을. 그러면은 그 부정행위를 하는 건 물론이고 뭐 이렇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충 하는지 마는지 하는 감독도 그것도 별로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그것조차도. 그래서 인재를 교육하며 아름답게 교화시키고 준수한 선비를 번성하게 해서 임금을 보필할 신하로 만들기를 이래서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참 그래도 옛날 아닙니까? 옛날에 1778년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써서 왕한테 올렸다. 각이나 하니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자, 이 나라에 내일이 있어 보입니까? 결국은 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때로부터 몇백 년,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 교육은 어떤가? 저렇게 양반이니 세도가니 돈이 많으니 하면서 뻐기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질서를, 법을 깨뜨리고 그들만큼은 법을 어겨도 무슨 짓을 해도 끼리끼리 모여갖고 소위 명문대, 아니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대표적으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게 분명하다 하는 게 서울대입니다. 나도 서울대에 나왔는데 이러면서 서울대 편을 들지 말라.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출신 정치인이, 서울대 학생이 자기 자식을 서울대에 넣으면서 그러면서 조선시대 망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조선시대하고 아니 그보다 더한 짓들을 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딱 걸려도 지금은 그 정의의 편이다라고 하는 검사가 딱 걸려도 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얼마 전에 검찰에서 문재인 씨가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무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런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소리를 한 게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라면 내일 이 정치권이, 정치의 바람이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서 그 검찰을 뿌리를 끊어내고 묻어버린다고 해도 국민이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놓고 뻔뻔스럽게 특권층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 대한민국 헌법을 두고 그 헌법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재인은 신이다.
문재인 국민 머리 위에 서 있는 주권자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물론 그 뒤에 가로치고 윤석열도 신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썼을 것이 분명한 소리를 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학교의 폐단을 이야기했는데 서울대를 공개 폭발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살려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